노후 자금을 2배로 불려드립니다. 단, 이번 달까지만 모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선택이 한 남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4억 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후 투자 사기의 전말,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후 투자 사기, 그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4, 이름은 이정호입니다. 평생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35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지만 생각만큼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그래도 조금씩 모았죠? 이정호 씨는 전형적인 중산층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약 2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했고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이 달랐습니다. 큰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둘째 딸 전세 보증금 지원으로 3천만 원. 그러다 보니 목돈은 점점 줄어들고 무엇보다 손주들 학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큰 손주가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사교육비가 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작은 손주도 곧 초등학교 입학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280만 원에 달하죠.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의료비나 자녀 지원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빠듯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는 솔직히 부족했어요.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지만 50만 원 정도? 매달 들어오는 돈은 250만 원, 나가는 돈은 생활비만 150만 원, 부모님 용돈 30만 원, 손주 학비 지원 50만 원, 의료비 20만 원. 이러면 벌써 적자예요.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후 불안, 이것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심리적 약점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딸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신부 아버지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김호이라고 하시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정장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명함을 주시는데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기꾼들의 첫 번째 전술, 신뢰할 만한 첫인상과 그럴듯한 신분 조작입니다. 선생님, 공무원 하셨다고 들었는데 노후 준비는 잘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털어놨죠.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은 땅이 답입니다. 곧 개발 들어가는 지역인데 지금 들어가면 최소 3배는 됩니다. 땅이라는 단어. 한국인들에게 부동산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선생님은 돈만 넣으시면 됩니다.
며칠 뒤에 진짜로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가보니, 와, 정말 그럴듯했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고, 직원들도 서너 명 있고, 그분이 저에게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이 지역이 내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들어갑니다. 정부 발표는 아직 안 났지만 저희가 미리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금 평당 50만 원인데 개발되면 최소 150만 원은 될 겁니다. 내부 정보, 정부 발표 전 선투자. 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개발 계획이 없었죠. 서류도 정말 그럴듯했어요. 개발계획서에는 정부 직인까지 찍혀 있고 지적도도 실제 지적도와 똑같아 보였고, 선생님,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 모집이 이번 달까지만 가능해요. 다음 달부터는 공개되면서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시간 압박, 이것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석에서 결정을 유도하는 거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아내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가 더 자세히 물어봤더라면, 함께 고민해봤더라면, 고민을 며칠 했어요. 하지만 김호호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번만 잘하면 손주 대학 등록금도 문제없겠다. 노후 불안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기꾼들은 이런 감정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결국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적금을 깨고 예금 일부를 빼서 은행에서 큰돈을 빼려니까 직원이 어디에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부동산 투자요? 라고 했더니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가 많아서. 그때도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김호호 씨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쓸 때도 사실 좀 복잡하긴 했어요. 법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걱정 마세요. 표준 계약서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떨리긴 했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노후 걱정을 덜 수 있겠구나. 계약서에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었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이정호 씨는 그런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김호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한번 오시겠어요? 가보니까 다른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벌써 30% 수익이 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을 넣었으니까 3천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진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 정말 잘한 결정이었구나. 김호호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추가로 투자하시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30% 수익, 물론 가짜였습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욕심을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미끼죠. 처음엔 아니에요. 1억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호호 씨가 보여준 자료가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다른 투자자들은 벌써 5억, 10억씩 추가 투자하고 있어요. 선생님만 1억으로 만족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집에 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만약 3억을 더 넣으면 총 4억이 되고 3배가 되면 12억이야. 그럼 정말 노후 걱정 끝이겠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남은 돈은 1억밖에. 바로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사기꾼들이 피해 규모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김호 씨가 제안했어요. 선생님, 은행 대출 받으세요. 어차피 몇 개월 안에 3배가 되는데 대출 이자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대출은 선생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은행에 갔어요. 담보대출로 2억을 받고 신용대출로 1억을 더 받아서 총 3억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큰 돈을 투자에 쓰시는 게 맞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죠? 총 4억 원. 이정호 씨가 평생 모은 돈 전부와 빚까지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두 번째 계약서를 쓸 때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보다 더 복잡하고 조건들도 까다로워 보였는데 그래도 믿었어요. 김호호 씨가 나를 속일 리 없어라고. 김호호 씨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현명한 결정하셨어요. 1년 후에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오실 거예요. 그날 저녁에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부자 될지도 몰라라고. 아내도 손주들도 다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외국 여행도 가고 좋은 차도 사자.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투자한 지 3개월쯤 됐을 때예요. 김호호 씨한테 연락해서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지금 개발 승인 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정부 일이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그 지역을 검색해 봤어요. 개발 관련 뉴스가 나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직 발표 전이라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실제로 그 지역은 개발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러던 중에 동네에서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호기심에 그 땅 얘기를 했더니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는 개발이 안 돼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내가 속은 건 아니겠지? 급하게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검색해보니 정말 그 지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바로 김호호 씨한테 전화했죠. 김 대표님, 그 땅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데 정말인가요? 아, 그건 예전 자료고요. 곧 해제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래, 김호호 씨가 거짓말할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정호 씨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시청에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이 지역 개발 계획이 있나요? 담당 공무원이 명확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앞으로 30년은 개발이 불가능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바로 김호호 씨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간판도 없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그 사무실은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당했구나. 전화해도 불통, 문자 보내도 답 없음.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해야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여보, 우리 돈을 다 잃었어. 아내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마. 진짜야. 사기당했어.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했어? 4억이야, 4억.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어요.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빚까지 모든 걸 잃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정호 씨의 피해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노후의 안정,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월 150만 원. 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사기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정호 씨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은행 빚은 집을 팔아서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지금은 전세로 작은 집에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론 많이 어려워졌지만 가족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내도 빚에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고, 손주들도 할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위로해주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말하는 신뢰는 여러 층에서 무너졌어요. 첫째는 가족 내에서의 신뢰입니다. 아내한테 나만 믿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날려버렸어요. 아내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 이번엔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져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경제적 배신감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35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계속 들어요. 지금도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뭘 결정할 때 내 판단이 맞나 하고 의심하게 돼요. 예전엔 결단력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사소한 결정도 못 내려요. 세 번째는 사회적 신뢰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정호 씨가 사기당해서 집까지 팔았대. 처음엔 동정어린 시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욕심부리더니 결국 그렇게 됐네 라는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제일 마음 아픈 건 손주들이에요. 큰 손주가 중학생인데 친구들한테 너희 할아버지 사기 당했다며 라는 말을 들었나 봐요. 집에 와서 조용히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가난해진 거야?
정말 죽고 싶었어요. 경제적 피해의 회복 기간은 평균 3에서 5년이지만 심리적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아내도 빚에 와서 후회해봐야 뭐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고 아이들도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너무 교묘했던 거죠 라고 위로해주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자책감이 남아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매일 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 동안 가족들한테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사는 것,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뿐이에요.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노후 불안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둘째,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큰돈을 걸지 마세요. 셋째, 확실하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먼저 상의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안전하다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리하지 않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봐요.